아버지, 제발 좀. 이 썩어 문드러진 전축 좀 버리라니까요. 집안에 먼지만 쌓이고 이게 대체 뭐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써요? 당근에 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게 왜 쓰레기야? 닦으면 새 것 같고 소리만 잘 나오는데 왜 자꾸 버리래? 안 써도 내 거니까 손대지 마라. 너나 잘하고 살아. 내 집 가서 내 물건이나 버려. 공간만 차지하고 답답해 죽겠네, 정말. 자식들이 주말에 와서 좀 편하게 앉을 자리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집골이 이게 뭐야? 진짜 구질구질하게. 답답하면 너희 집으로 가. 누가 여기 와서 청소해달라고 빌었냐? 나는 이게 내 몸 같고 친구 같아서 좋아. 죽을 때까지 안 버릴 거니까 그리 알아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오늘도 어김없이 고성이 담장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지못해 반찬을 챙겨오는 큰아들 정훈과 아버지. 최 노인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싫고, 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쓰레기 취급하는 게 못마땅합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낡은 물건 하나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과 가치관을 살아온 두 세대의 충돌, 그리고 사랑과 이해가 결여된 관계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이것은 동네에서 소문난 고집불통, 최영감의 이야기입니다. 칠순을 넘긴 그는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자식들은 제 앞가림하느라 바쁩니다. 큰아들 정우는 중견 기업의 부장으로, 막내딸은 해외 유학 후 잘 나가는 전문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식 농사 성공한 모범적인 가장 같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영감은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골목길을 쓸고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골동품들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달고 다른 수건으로 전축에 번쩍이는 표면을 어루만지고 빛바랜 앨범 속 사진들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시간 속에 갇힌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찹니다. 저 최영감, 자식들이 대기업 다니고 번듯한데 왜 저러고 있느냐? 고 수군거립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식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도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아니냐며 정훈 씨와 그의 형제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훈 씨의 입장에서는 매주 찾아와 용돈을 드리고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데도 아버지가 끝없이 옛 물건에 집착하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노릇입니다. 어이, 최 씨, 또 그놈의 전축 닦고 있나? 그거 판다고 돈이 나와, 쌀이 나와? 그냥 나랑 가서 막걸리나 한 잔해. 인생 뭐 있어? 내일 모레면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옆집 김씨 아저씨가 담벼락 너머로 푸념 섞인 말을 건넵니다. 그는 최영감의 오랜 친구이자 유일하게 그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는 이웃입니다. 자네는 입이 문제야. 이게 그냥 나무 상자인 줄 알아? 우리 애들 대학 보낼 때 내 등짐보다 무거웠던 놈이야. 이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야. 이건 내 삶의 무게이자 내 청춘의 흔적이고 우리 애들 공부시키겠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내 땀방울이 스며 있는 거야. 자네나 많이 마셔. 나는 오늘 할 일이 태산이야. 최영감은 김씨 아저씨의 말을 무심히 받아치며 다시 전축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럽고 애틋합니다. 에휴, 저 고집불통. 저러니까 자식들이 질려서 안 오지. 적당히 좀 하고 나와서 사람 좀 만나고 살아요. 그러다 방구석에서 큰일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할 것 같아?
김씨. 아저씨의 말 속에는 걱정과 함께 답답함이 묻어납니다. 최 영감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최 영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남은 여생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최 영감의 물건 집착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는 거야 내 팔자지. 자네 걱정이나 해. 나는 이놈들이랑 있으면 하나도 안 심심해. 이게 다 내 인생이고 내 식구들이야. 최 영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강한 고집을 드러냅니다. 그에게 낡은 전축과 빛바랜 가구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의 아내, 그의 아이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의 흔적들이자 혼자 남은 지금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동반자들입니다. 그 물건들 속에는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단했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물건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신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 영감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어울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그는 스스로 고립을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를 등지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누구보다도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덕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이 낡은 물건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치열했던 청춘과 맞바꾼 훈장이자 지난 시절의 영광을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가치를 이 물건들을 통해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 흘렀고 그에게 남은 것은 삐걱거리는 무릎과 자식들의 원망 섞인 한숨뿐입니다. 그는 오늘도 낡은 수건을 꺼내 전축의 먼지를 닦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삶의 고단함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그 전축이 켜지면 지난 시간들이 다시 재생될 것처럼 그는 낡은 물건들을 통해 과거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아들 정훈 씨는 아버지가 낡은 물건에 집착하며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을 답답해합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비효율적이고 변화를 거부하며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꼰대로 보일 뿐입니다. 정훈 씨는 아버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 영감에게 그 낡은 전축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새벽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1982년 서울 경동시장의 한 구석에는 삐걱이는 나무 평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낡고 정겨운 평상은 바로 최 영감의 유일한 휴식처이자 그의 고된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침묵의 증인이었죠. 올해로 70을 훌쩍 넘긴 최 영감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악발이라는 별명으로 통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경동시장의 악발이 최 영감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정도였습니다. 악착같고 끈질기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시장 내에서도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능숙하게 나르기로 유명했고 특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금 가마니를 2개씩 짊어지고 비좁고 가파른 시장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감동적인 삶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땀과 흙으로 얼룩진 남루한 작업복 아래로 붉게 피어오른 어깨의 상처는
그의 고통스러운 노고와 희생을 여실히 짐작하게 했죠. 허리에는 늘 굵은 천으로 만든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그의 힘든 육체 노동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바로 집에 가면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와 갓돌이 지난 어린 아들 정훈이었습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들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최영감의 간절한 소망이 그의 모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를 잊게 하는 유일한 약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발이라는 별명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시장 골목을 오가던 최영감은 등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갑자기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며 마치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눈앞이 아득해졌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후들거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가마니를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청계천 시장의 옷감 배달 아가씨에게 어렵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정말 죄송하지만 이 소금 가마니 하나만 저기 전주상의 앞에다 좀 갖다 놔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끊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네요. 최영감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억척스러움 대신 간절함과 고통이 뒤섞여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아가씨는 최영감의 깊은 사정을 알 리 없었죠. 그녀는 바쁜 걸음을 멈추고 최영감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지금 청계천 시장에 배달 가는 중이라 정말 바빠요. 그리고 이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제가 어떻게 들어요? 잘못 보셨네요, 아저씨. 무심한 듯 차가운 대답에 최영감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허허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 아가씨의 야무진 모습과 맑고 당돌한 눈빛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여자들과는 다른 당찬 매력이 최영감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아니, 아가씨 인상이 너무 좋고 마음씨도 착해 보여서 그래요. 내가 이거 가져다 주면 이따가 저기 골목 안순대국집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제가 꼭 살게요. 진짜로요. 최영감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아가씨의 반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으로 최영감을 마주했습니다. 참나 국밥 한 그릇에 이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나르라고요? 말씀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됐거든요. 저 갈 길 가니까 더 이상 붙잡지 마세요. 아가씨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자신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최영감의 빛바랜 기억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은 그렇게 땀냄새와 비린내가 가득한 경동시장통에서 우연히 만난 야무진 아가씨, 바로 수님이었습니다. 숫기 없고 말수가 적었던 최영감은 수님을 처음 본 순간 이상하게도 전에 없던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그를 움직였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핑계 삼아 말을 걸었고 비록 단박에 퇴짜를 맞으면서도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싱글벙글 웃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 젊은 최영감의 사랑은 그렇게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만큼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최영감 역시 수님의 퇴근길을 매일같이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수님에게 향해 있었고 그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간절함이 온몸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 가는 길이세요? 제가 아가씨 짐을 대신 들어줄게요. 대신 나랑 저기 만화방 가서 새로 나온 노래 좀 듣다 가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가 정말 좋은데 아가씨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는 수님의 어깨에 메인 무거운 짐 보따리를 뺏어 들려는 신용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여전히 겉으로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할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왜 자꾸 남의 짐을 뺏어 들고 그러세요? 그리고 만화방은 무슨, 요즘 같은 시기에 만화나 보고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럴 돈 있으면 저축이나 하세요. 노래 말고 따끈따끈한 붕어빵이나 한 봉지 사주세요. 그럼 아저씨의 제안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수님은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하게 대했지만 매일같이 자신을 기다리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최영감의 순수한 진심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끈질긴 구애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경동시장 구석에 놓인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붕어빵 한 봉지를 나눠 먹는 것이 어느새 둘만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붕어빵은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겨울 간식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음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지고 달콤한 간식이었습니다. 붕어빵의 바삭한 것과 달콤한 팥소가 어우러지는 맛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붕어빵을 베어 물며 시끄러운 시장, 소음 속에서도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소박하지만 확실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하고 화려한 집은 아니더라도 비가 새지 않는 따뜻한 방 한 칸을 어렵게 얻어 우리만의 전축을 멋지게 놓고 그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는 삶. 그것이 바로 젊은 최영감과 수님이 꿈꾸던 지상 최고의 낙원이자 둘만의 작은 유토피아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땀과 비린내가 가득한 고된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고 붕어빵의 달콤한 온기처럼 소박하고도 애틋하게 피어났습니다. 그 시장 골목마다 낡은 평상 위마다 그리고 뜨거운 붕어빵 연기송마다 그들의 젊은 날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으니까요. 최영감은 종종 그 시절을 회상하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풋풋했던 청춘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경동시장에서 사랑을 시작했고 그 사랑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아내에게 약속했던 전축을 사기 위해 하루에 4시간만 자며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에는 인력시장에 나가고 낮에는 시장 짐꾼으로 밤에는 건물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어깨에 피멍이 들고 발톱이 빠져도 아내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축을 집에 들여놓던 날 단칸방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드디어 샀어. 내가 당신한테 꼭 사주고 싶었던 그 전축이야. 이제 우리 집에서도 노래 실컷 들을 수 있어. 당신 울지 마, 응? 어머 세상에. 당신 미쳤어요? 이 비싼 걸 어떻게 해. 우리 정훈이 기저귀 값도 모자라는데 이걸 왜 사왔어? 바보같이.
당신 어깨 다 까진 거 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기저귀 값은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돼. 당신 이거 갖고 싶어서 맨날 전자기기 대리점 앞에서 서성였잖아. 나 다 알고 있었어. 이제 우리 여기서 매일 노래 듣자. 전축이 들어오던 날 아내는 전축을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의 사치라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 고마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단칸방에서 전축을 틀어놓고 밤새도록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노래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 전체가 차가운 경제 한파에 얼어붙었을 때 최영감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던 그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최영감은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어린 자식들과 병약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최 씨, 자네 정말 이러다 죽어. 어제도 코피 쏟았다며? 좀 쉬어가면서 해. 자식들도 다 이해할 거야. 몸부터 챙겨야지. 이해는 무슨. 내 새끼들 배고픈 건 내가 못 참아. 형님, 나 오늘 일당 좀 미리 받을 수 없을까? 우리 정훈이가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가방이 다 떨어져서 말이야. 새 거 하나 사주고 싶어서 그래. 최영감은 그 돈으로 아들의 가방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발이 날리는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나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면 그는 무뚝뚝한 아버지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자식들에게 부채감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쉼없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듯 최영감의 자식들도 어느덧 훌쩍 자라 각자의 길을 걷는 어엿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자 전부였던 세 명의 자식들 중 막내 정우는 유난히 고집이 세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리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정우가 해외 유학을 가겠다고 강하게 뜻을 내비쳤을 때 최영감의 무릎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된 육체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의 무릎 연골은 이미 닳고 닳아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버거워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했고 빗물이라도 떨어지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으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막내 아들의 원대한 꿈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아비로서의 책임감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길이라면 설령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묵묵히 곁에서 지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자식들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영감이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을 철저히 지우는 눈물겨운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가족의 추억이 깃든 정든 아파트를 팔고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꾸준히 오르는 요지에 위치해 있었고 이웃과의 정 또한 깊어 떠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학비 마련이라는 더 큰 목표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이고
이제 늙어서 큰 집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괜히 청소할 일만 많고, 이 작은 집이 아늑하고 딱 좋아. 좁은 데가 훨씬 편하다. 며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쓸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순히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딸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아함을 표하며 혹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저희한테 말 못할 걱정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최 영감은 특유의 너털웃음을 지으며 내가 얼마나 알뜰한 사람인데 돈 걱정은 털끝만큼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들 앞가림이나 잘하면 된다. 며 오히려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최 영감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가슴 한켠이 저릿해지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해외 유학에 대한 열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유학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꿈에 그리던 학교의 홈페이지를 드나들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유학 가고 싶어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뭔가 한계가 느껴져요. 최신 기술이나 학문을 접할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다들 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견문을 넓히고 오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해요. 정말 아빠 돈 없으면 저 안 갈게요. 무리해서 보내달라고 절대 안 할게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희생을 짐작하고 있는 듯 복잡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최 영감은 아들의 말에 순간 가슴이 저릿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라. 가고 싶으면 가야지.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야 후회하지 않는 법이다. 아비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돈 걱정은 털끝만큼도 하지 마라. 내가 다 마련해놨어. 이 아비가 평생 돈을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서 그렇지 평생 꼬박꼬박 모아둔 게 꽤 돼. 그러니 쓸데없는 헛소리 말고 서류 준비나 제대로 해라.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게 이 아비에게는 가장 큰 효도다. 그의 말 속에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지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아들의 꿈을 자신의 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참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비행기에 몸을 싣고 멀리 떠난 후 최 영감은 낡고 비좁은 연립주택의 작은 방에서 아내의 빛바랜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홀로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의 온기마저 사라진 텅 빈 집에서 그는 매일같이 조용히 아내에게 아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인 소박한 식단이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은 반찬이 너무 없어 흰쌀밥에 물을 말아먹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낡은 수첩에는 매달 아들에게 송금해야 하는 날짜와 복잡한 환유, 계산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재무 설계사가 그러하듯 그는 단 한 번도 송금 날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아들이 혹시라도 학비나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노심초사하며 미리미리 송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아들을 위한 계산과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들의 유학 생활이 무탈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어느덧 정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인 정미는 상기된 얼굴로 신부 화장을 마치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라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빛바랜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구두는 가죽이 해지고 밑창이 닳아 너덜거리는 누가 봐도 오래된 구두였습니다. 정미의 얼굴에는 순간 불만이 스쳤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아버지가 행여라도 자신에게 흠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 정미는 새 구두를 사들이며 이것 좀 신으시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거 사왔으니까 오늘 제발 이것 좀 신으세요. 아빠 신는 그 다 떨어진 구두 말고 이거 신으라고요. 오늘 내 결혼식인데 아빠가 창피하게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객들이 수군거릴까봐, 딸로서 민망함을 느낄까봐 그녀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아버지가 의뢰 그렇듯 괜찮다며 고집을 부릴 것이 뻔했기에 정미는 미리 선수 치듯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안 창피해. 이거 닦으면 새 거랑 똑같아. 내가 10년을 신은 구두인데 내 발에 딱 맞는 걸 왜 자꾸 바꾸래. 너나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라. 아빠는 이게 제일 편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은근한 고집이 묻어났습니다. 딸에게는 그저 낡고 볼품없는 구두일지 몰라도 최 노인에게 이 구두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두는 그가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을 품고 있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그 구두는 아내가 살아생전 그의 마지막 생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던 그 구두를 신고 딸의 손을 잡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정미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집불통인 아버지의 구닥다리 취향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딸 두 여인의 사랑이 깃든 구두가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새 구두보다 값지고 편안했던 것입니다. 그는 딸에게 말할 수 없는 아내와의 추억을 구두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집안이 잠시 소란스러웠다가 이내 모두 예식장으로 향하며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집을 나선 뒤 홀로 남은 최 노인은 잠시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력 접착제와 검은색 절연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밑창이 반쯤 벌어진 구두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벌어진 틈새로 흙먼지가 조금씩 들어차 있었고 가죽은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들이 세월의 고된 역사를 말해주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때 묻은 구두를 매만지는 그의 손길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듯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강력 접착제를 벌어진 틈새에 넉넉히 바르고 꾹 눌러붙인 다음 혹시라도 행여라도 떨어질까봐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았습니다. 여러 겹으로 단단히 고정시킨 후에야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기에 이 구두는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그의 삶의 일부이자 아내와의 영원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동안 최 노인은 마치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이마, 오늘 우리 정미 시집가는 날이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 구두 깨끗하게 닦아주고 내 넥타이도 골라줬을 텐데. 내가 손재주가 없어서 미안해. 당신처럼 섬세하게 구두를 관리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딸에 대한 애틋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혼자 감당하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의 품으로 떠나는 딸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 낡은 구두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 그리고 딸과의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온 삶의 동반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구두를 말끔하게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구두를 신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의 손을 잡고 아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행복하게 걸어가겠다고. 아내가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듯한 든든한 느낌을 받으며 그는 딸에게 최고의 결혼식을 선물해 주리라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예식 시간,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테이프로 감아둔 구두를 신고 딸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진 로드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심장은 크게 울렸습니다. 딸의 손은 어릴 적보다 훨씬 커졌지만 여전히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던 정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신부가 되어 다른 남자의 품으로 걸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구두는 바닥 카펫에 닿으며 미세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구두 밑창이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엿보였습니다. 행진이 중반쯤 이르렀을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구두 밑창이 바닥 카펫의 미세한 틈새에 걸려 툭 하고 벌어진 것입니다. 최 노인은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낡은 구두가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딸의 결혼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벌어진 구두 밑창이 발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는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발가락에 온 힘을 주어 구두 밑창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버텼습니다. 낡은 구두와 함께 그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 그의 모습은 얼핏 보면 그저 나이든 노인의 서툰 걸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고통과 함께 딸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딸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그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딸의 행복을 빌고 아내에게 약속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는 그렇게 묵묵히 아버지의 모든 감정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행진이 끝났습니다. 최 노인은 신랑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뒤쫓아오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 보였습니다.
불편한 구두 때문에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였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딸 정민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그저 고집불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굳이 그 낡은 구두를 고집했는지, 그리고 그 구두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정민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낡고 불편해 보이는 구두와 그 구두를 신은 고집 센 아버지의 모습만이 비칠 뿐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어느 날 아침, 정우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달려간 집에는 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전축의 다이얼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끝까지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감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싸늘한 모습에 정훈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내 말 들려요? 아빠, 눈 좀 떠봐, 제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좀 놔둘걸. 그게 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훈의 외침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곁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훈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의 차가운 뺨을 적셨습니다. 지난밤의 다툼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전축을 치우겠다며 언성을 높였던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깟 전축이 뭐라고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두고 싸웠을까 하는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날카로운 말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낡은 고물 덩어리 좀 버려요. 이게 그냥 고물이 아니야. 내 엄마 목소리가 담긴 거란 말이다. 아버지의 애절한 외침을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버린 공간은 아버지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가구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전축.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더욱 실감나게 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때 묻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정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훼손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낡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녹슨 자물쇠를 어렵게 열자 그 안에는 정훈의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권의 낡은 통장과 빼곡히 글씨가 채워진 일기장, 그리고 이름표가 붙은 작은 비닐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정훈이 유치원 때 삐뚤빼뚤 쓴 어설픈 편지부터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심지어 군대에서 보낸 낡은 편지 봉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싹 말라버린 작은 연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필과 함께 들어있던 낡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첫 돌 때 잡았던 연필이다. 아빠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나처럼 시장에서 등짐지는 일 안 하고 살길 바랐단다. 돈 없어서 학원 못 보내줄 때 아빠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너는 모를 거다.
이 연필 보면서 아빠는 매일 다짐했다. 우리 아들만큼은 최고로 키우겠다고. 아빠는 내가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모든 걸 바치고 싶었단다. 혹독한 추위와 뜨거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일했던 건 오직 너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직접 쓴 듯한 낡은 메모가 연필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메모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을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깨달음으로 뒤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이어 동생 정미와 정우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정미는 오빠 정훈의 손에 들린 철제 상자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의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미의 상자에는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일제 워크맨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정미의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정미는 워크맨을 들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자신에게 엄격했는지, 왜 자신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된 노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그 비싼 걸 어떻게 해? 정미의 흐느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작은 소망조차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우의 상자에는 낡은 야구 글러브와 함께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제일 좋아했던 야구 글러브다. 아빠는 내가 홈런을 치는 모습만 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쫓는 모습이 아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비록 아빠는 너에게 값비싼 장비를 사주지는 못했지만 너의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를 바랐단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을 야구장에 데려가 함께 캐치볼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아버지가 자신과 놀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묵묵히 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없이 아들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낡은 물건들에 집착했는지, 왜 자신들을 밀어내며 그 좁은 집에서 홀로 버텼는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버린 시간을 혼자서 소중하게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과거와 추억을 붙잡고 그것들을 통해 위로받으며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삶이 자신들을 위해 바쳐진 희생의 연속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좁은 방은 그들에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응축된 성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정우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에서 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 아빠 수첩 마지막에 이거 봐. 정훈이 승진 축하금 모으는 중. 정미 둘째 유치원비 보태줄 것. 정우 결혼할 때 보탤 돈.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전축만 있으면 된다. 전축 소리 들으면 수님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것만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이 돈들은 자식들 손에 꼭 쥐어주었으면 한다. 내 마지막 바람이다. 아버지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지 못해
낡은 전축에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을 위해서는 오직 돌아가신 아내의 목소리만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에 자식들은 병실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들의 오열은 병원 전체를 흔들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에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리고 자식들이 준 용돈을 차마 쓰지 못해서 그 돈을 고스란히 다시 모아 통장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돈을 밝히는 노인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저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희미하게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진짜 바보야. 왜 말을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미안하게 만들려고 이랬어. 형, 나 유학 갔을 때 아빠가 보내준 돈. 그거 아빠 뼈를 깎아서 만든 돈이었어. 나 정말 나쁜 놈이다. 그 돈으로 나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는데 아빠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을까? 그 사실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오열하며 정훈의 말을 받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빠가 그냥 고집 센 줄만 알았지. 우리 집이 왜 그렇게 좁아졌는지 의심조차 안 했어. 나 진짜 개자식이다, 정미야. 아버지 깨어나시면 우리 진짜 잘하자.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어.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다시 눈을 떠 자신들에게 한 번 더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고 하늘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최 영감은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그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초점을 찾지 못하고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흐릿한 시야 속으로 자식들의 얼굴이 하나둘 들어오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입은 한쪽으로 돌아가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았고 손은 파르르 미세하게 떨려 말 한마디 제대로 잇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를 온몸으로 견뎌낸 노목처럼 그의 육신은 이미 수많은 상처와 노쇠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가 품고 있는 자식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고 그 눈물 방울 하나하나에는 자식들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지극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싸늘한 손을 번갈아 잡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회한,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의 손을 잡은 자식들의 떨리는 어깨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드리웠던 무심함과 불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의 마음은 오직 자식들을 향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아픈 와중에도 혹시나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끼거나 힘들어할까봐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내는 아버지. 그 한마디는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차가운 병실의 공기마저도 숙연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고 힘겨웠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의 무게는 너무나도 묵직하고 깊어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울지 마라. 못난 놈들.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 힘들게 해서. 그의 숨은 가빠왔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잇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너희는 내 자랑이었다. 그거면 됐다. 마지막 말을 채 잊지 못하고 그의 굳게 쥐었던 손이 스르르 힘없이 풀렸습니다. 곁에서 숨죽여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던 심전도 모니터의 날카로운 곡선은 거짓말처럼 고요한 일직선으로 변했고 귓가를 찢는 듯한 길고 날카로운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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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적막한 병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알리는 비극적인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아버지의 싸늘한 몸 위로 쓰러져 절규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병실을 넘어 병원 복도까지 울려 퍼졌고 그 속에 담긴 슬픔과 후회는 듣는 이의 마음을 저미게 했습니다. 평생을 말없이 오직 헌신적인 침묵으로 자식들을 사랑했던 한 남자의 생애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도 아프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은 그 어떤 찬란한 보석보다도 빛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힘겨운 장례를 모두 치르고 며칠 후 큰아들 정우는 아버지의 낡은 서재 구석에서 오래된 전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나무 케이스와 낡은 부품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전축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단순한 기계를 넘어선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우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물이라도 되는 양 전축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전축에서는 아버지의 손때와 채취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망가지고 닳아버린 이 낡은 전축을 고쳐 아버지의 소리를 다시 살려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전축을 본 장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돼서 부품도 구하기 어렵고 수리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전축을 향한 간절한 염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수리점을 찾아가 장인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장인의 마음을 움직이려 노력했고 때로는 수리 비용은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침 일찍 수리점을 찾아가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며 그는 장인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장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군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장인의 승낙에 정우는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으로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낡은 전축에 닿았습니다. 장인은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조각가처럼 달코해진 부품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수리하고 교체했습니다. 오래된 납땜 자국을 지우고 먼지 쌓인 진 공간을 닦아내며 전축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전축에서 맑고 웅장한 아날로그의 선율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정훈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추억이자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정훈은 수리된 전축을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히 들고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묘가 어머니 곁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죠. 잔디가 푸릇하게 돋아난 무덤가에 전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LP판 위에 올렸습니다. 순간 두 분이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오래된 가요의 잔잔한 선율이 산등성이를 따라 멀리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회한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일렁였습니다. 이제 소금 가만히 지지 마시고 자식들 고기 투정하는 걱정도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로 태어나 주셔서 제가 아버지 아들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